자,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또 여기에 영향받는 국내 증시도 연속 강선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까지 지금 시장을 바라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더군다나 참 안타까운 것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아직까지도 인버스에다가 배팅을 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앞으로 주시장이 음지였을 때 가장 우리를 괴롭힐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전히 미국과 중국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미국과 중국의 이런 전쟁이 끝나지 않을 전쟁이고,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으다냐면 일본의 버블 붕괴에서 답을 찾습니다. 과연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저것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자, 일단 먼저 겉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홍콩의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협상에 대한 것은 노코멘트, 전혀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추가적인 좋은 내용들 보셨죠. 중국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계 항공사에 대해서 중국 취항을 허락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미국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미 교통부에서 중국의 항공사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2회 역시 왕복 운행을 허용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도 굉장히 굿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1차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페이크 뉴스다. 잘못된 것이다. 중국은 충실하게 그것을 이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화 무드가 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경제 쪽에서의 스토리는 좋게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이 홍콩의 국가 보안법에 관련돼서 아주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런 말씀드렸죠.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반대로 트럼프의 마저손이 있다. 바로 그것은 시장을 견인시키는 가운데서의 어떤 중국 때리기지 시장을 헤쳐가면서 중국 때리기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주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다우지수가 무려 1000포인트,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역시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점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내에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기 가장 어려운 직종이 뭐였을까요? 그냥 단순 서빙일까요? 서빙은 그냥 마스크 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님은 테이블에 앉아있고 주무원단은 서서 주무하면 됩니다. 가장 현장 복귀가 어려웠던 직업이 바로 뭐냐면 미국 내에서 항상 대학생들한테 가장 당신들이 하고 싶은 직업이 뭡니까? 그럴 때 랭킹 1위를 놓치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덴티스트, 바로 치과 의사들입니다. 근데 이 가장 선호하는 이 직업이 오히려 요번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돼서는 가장 현장 복귀가 늦었던 직업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렸죠. 제 지인이 마침 미국의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이렇게 전달드렸는데 벌써 5월 중순에 벌써 미팅을 갖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할 때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그냥 우리 마스크만 끼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 앞을 전면으로 유리 같은 걸로 가리면서 하는 거 아마 사진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 외로 전체적으로 고용이 좀 줄지 않겠냐 그러는데 오히려 예상 외로 무려 250만 이상이 일자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도 보면은 실업률도 지금 예상은 대략 한 얼마 정도가 쓰냐면 19.5%가 있었는데 훨씬 밑으로 내려간 13.3% 나왔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계속 투자를 하는 동안에 최소한 11월 3일까지 투자하는 동안에 가장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은 뭐냐? 바로 미국과 중국의 끝나지 않을 저 전쟁에 대한 얘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저 얘기는 나올 겁니다. 물론 주시장은 그거랑 별개로
음질 것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왜 미국과 중국이 끝나지 않을 전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이 어디를 들으시면 좋으냐면 바로 2018년도 10월 달에 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바로 소위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내용들을 보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붙었구나라는 것을 알 겁니다. 물론 시비를 건 쪽은 중국이고 바로 드디어 싸움을 시작한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럼 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느냐? 제가 어제도 또 한 번 예전에 이미 봤던 동영상이지만 소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중국에 대한 메시지, 전 세계에 대한 메시지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중국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중국은 소위 WTO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배려로 WTO에 가입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5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면 키워왔다는 식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그로 인해서 버들이던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그다음에 이미 시진핑이 지난 2015년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했던 약속, 절대 남중국해를 군사와 기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어기고 시멘트로 인공섬을 쌓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완전히 그것을 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놀라우리만큼 연도까지 얘기하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은 지난 2차 세계대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한 배를 타면서 같이 동지로 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은 언제부터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1949년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부터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동지가 되어서 싸웠던 미국과 중국이 1950년 바로 우리 6.25였죠. 그럴 때는 한반도에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적이 돼서 싸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WTO에 중국을 가입시키고 쉽게 하면 지금처럼 저렇게 G2 국가로 성장하게 만든 그 배경, 거의 20년 가까이 중국의 GDP를 10배 이상 이렇게 성장시킨 그 가장 뒷배경에는 바로 미국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중국은 완전히 등을 돌고 있다. 특히 누구 시대에 들어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중국은 완전히 기대했던 것을 전혀 완전히 배신하면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1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한때나마 미국은 중국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는데 이미 그것을 포기했다는 선언이 바로 허드슨 선언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착자들은 이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크 펜스의 이 선언을 제2의 냉정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핫 이슈가 뭔지 아시죠? 바로 흑인 사망 사건과 관련된 바로 미국의 전역에 걸친 바로 시위입니다. 근데 이 시위가 그냥 단순한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라 무차별적인 폭력 그리고 약탈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까지 테러를 당하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안 좋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셨습니까? 소위 안티파라는 조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티파라는 조직은 서방 세계의 소위 공산당 배후 조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안티파에 대한 얘기가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폭동에 이번에 LA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폭동이 있는데 거기에 강경하게 결국은 엄청나게 무차별적으로 대물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조사하고 나니까 거의 90% 이상이 외지인이었다는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들이 지금 동영상이 미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워싱턴 DC 근처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력한 어떤 데모 시위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 백악관을 갖다가 습격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중국말로 백악관을 갖다가 공격하는 지시하는 그리고 트럼프의 트위터 사진 내에서도 한 백인 남성이 흑인한테 지시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이 배후에
일부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가 봐야지만 알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트위터에다가 소위 숨을 쉴 수가 없다. 비하하는 얘기들이죠.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홍콩의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그 사람만 숨을 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홍콩 시민들도 역시 숨을 쉴 수 없다라면서 서로 맞불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달리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끝나지 않을 전쟁, 이거는 결국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냐, 그 해답은 결국은 일본의 법을 붕괴해서 그 해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한때 일본이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도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 굉장히 호황을 맞게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여러분께 귀뜸을 드렸지만 1970년대 두 번에 걸쳐서 석유 파동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73년도와 79년도에 석유 폭등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폭등하고 전 세계가 난리 터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굉장히 물가가 폭등하니까 소위 비용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미국은 금리를 17%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80년대의 초반의 일이고 그게 바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일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물건은 갖다가 써야죠. 근데 금리는 치솟죠. 미국의 제조업은 결국은 거의 중지될 지경에 이르렀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소니를 앞세운, 아마 우리 저랑 비슷한 세대의 분들은 이 소니 카세트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소니를 카세트를 앞세운 바로 일본의 제품들이 대거 중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이 쌍둥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그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뭔가 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열린회담이 바로 G5를 중심으로 한 1985년도에 프라자 회담이 바로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1달러당 250엔 했던 것을 120엔. 그러면 엔화가 어떻게 했습니까? 엔화가 초강세, 초엔고가 돼버리죠. 일본은 위기를 느끼죠. 그때가 언제냐?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실 때는 좌측이겠네요. 소위 일본의 지수가 대략 한 10,000선, 13,000선 있을 때가 바로 저쪽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위기를 느끼죠. 왜냐하면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인데 결국은 엔고가 돼버리면 그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붓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정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주장과 연결시켜서 보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역시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붓고 있고 우리도 소위 적자 재정이다 뭐다 그래서 채무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굉장히 닮은 꼴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발생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붓는데 이 돈들이 경기 회복이 들어가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어마어마하게 10,000서부터 38,000 거의 한 39,000까지 올라갈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습니다. 왜? 금리가 굉장히 싸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오고 기업체들도 기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부동산 하나만 사놓으면 그냥 주식만 담궈놓으면 창이 폭등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싼 저금리로 돈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등하고 결국은 고인플레가 발생하니까 가장 항상 버블이 터질 때 첫 번째 첫 단추는 꼭 기억하십시오. 금리 인상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귀뜸드렸죠. 그럼 지금 이 장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11월 3일까지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내려가면 들어준다. 중간에 마디조는 9월 15일 날 공매도 이것이 해제됐을 때 그때가 마디조일 수 있다. 그러나 저한테 만약에 딱 한마디 소장 그래도 이 작은 조정마저도 어디까지 가장 안전한 안전 운행이 될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딱 네 글자입니다. 금리 인상. 바로 그 전까지는 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봐오는 미래에 대한 해답이 저기 있는 겁니다. 한 교수님이 TV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일 뿐이 아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역사에서 배운다. 저는 그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가슴에 그걸 담고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도 결국 미래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도 바로 일본의 버블에서부터 지금의 주시장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저것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바로 저 때까지 된다는 겁니다. 자, 저기서 뭐가 나오느냐? 그럼 저금리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리고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하고 다 사겠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버블은 나중에 한 번에 빵 터지는 거죠. 바로 여기 1990년대에 드디어 어떻게 되니까 버블이 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갑자기 TV에 일본의 소위 양복을 다 짝 입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 책상 앞에 나와서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전부 다 서갖고 전부 다 일본 말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한 거 아마 여러분 중에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1990년대에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10년, 20년 내려간 시절이 바로 저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돈의 대출을 빌렸던 사람들은 그 돈의 대출을 갚지 못하죠. 그렇죠? 엄청나게 저금리로 버블을 만들었고, 왜냐하면 일본은 금시장이 개방이 돼 있었고, 바로 저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냐면 그냥 한 번에 쪽 빨가벗게 되는 양털깎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는 현상이 저기서 나옵니다. 일본이 저때 굉장히 기고만장했었습니다. 왜? 이때 뭐 로펠러 재단, 그 다음에 영화사, 킹콩 만든 그 상징적인 의미 있죠. 그 콜롬비아 영화사, 뭘 살 수 있다, 뭘 살 수 있다 하면서 정말 기고만장했던 때가 바로 저기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얘기가 저 일본의 과거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버블을 일으켰던 이 상황들이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때 일본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1981년부터 86년까지 일본의 제품들은 대거 미국에 상륙하면서 초황을 구가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느꼈던 미국은 더군다나 일본의 GDP가 거의 미국의 40%까지 육박하자 이건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국을 드디어 속칭 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마켓시의 60%를 차지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위기금을 갖고 왔을 때 결국은 일본의 반도체도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반사이를 얻으면서 삼성전자가 등장하게 된 계기도 바로 저 정도 근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은 어떨까요? 이미 말씀했죠. 이미 몸집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이건 40%가 아니라 이미 70% 가깝게 육박하고 있다습니다. 타임을 미국은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지난 말씀이었죠. 아생 연후의 살타다. 일단 그것을 추스르기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손봐줄 수 없는 이유가. 왜? 미국의 모든 전체적인 총력은 어디에 맞추고 있었냐면 중동에다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동에 무슨 일만 터지면 소위 항상 미국이 달려갔던 거 아실 겁니다. 왜? 그때만 해도 미국은 석유의 자급자족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셰일 혁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조지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미국인의 입장을 봤을 때는 불공정하게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서부터 돈을 벌어간 그 상황을 어디 전과 어디 후로 나누냐면 결국은 셰일 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제 석유가 자급자족이 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른 대통령은 약속만 합니다.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예루살렘에다가 미국의 대사관 올릴게. 그 누구도 실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그거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석유의 자급자족에 그 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은 마음 놓고 지금 중국을 때릴 만큼 때립니다. 단 시장이 붕괴되지 않는 구간. 11월 3일까지가 가장 내려갈 때마다 수시작이 좋다라는 얘기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뒷배경, 빅픽처의 그림에 그것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결국은 했듯이 미국은 똑같이 중국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지금 중국은 소위 제조업 2025, 2050년 중국몽을 중심해서 제조업 2025를 냈었습니다. 그 골자는 뭘까요? 첨단 산업들, 항공, 통신, 기타 AI 인공지능 이 모든 분야에서 한 90% 이상을 바로 중국이 앞서가는 프로젝트가 바로 2025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나의 넘버원 자리를 넘버2가 누른다고 할 때 가만 놔둘 수 있을까요?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국제 정착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니죠. 놀란 것도 아니죠.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미국의 공화 민주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모든 분야에서는 치열하게 싸움을 보이더라도 딱 하나 통일된 의견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중국을 조질 때만큼은 미국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소위 시진핑을 우리는 나중에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평할까요? 이미 여러분 아시죠? 등소평이 유언을 어떻게 남겼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과 맞서지 마라. 도강 양회.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서 힘을 키워라. 그래서 그냥 그룹으로 얘기한다면 그동안의 중국은 가다가 장애물이 막히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시진핑 어떻습니까? 직진남입니다. 이미 시진핑이 그것을 드러낸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프랑스와의 국교 기념일 때 프랑스 가서 연설합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그죠? 함부로 건들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미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미 앞서 얘기했던 대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설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쉽게 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중국은 배은망덕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거죠. 이렇게 잘 살게 지투까지 만들어 놨는데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죠. 구슬을 당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어도 어쨌든 WTO에 땀이 안 되는 중국을 가입시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대다수의 그런 편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바로 이 흑인 사망 사건 관련돼서 이 폭동 여기에도 이쪽이 개입돼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고 또 이미 많은 이미지들이 없어진 상태 속에서 절대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꺾어질 때까지 결국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는 중국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본은 금융이 완전하게 개방이 돼 있었고 그리고 40%를 조금 밑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쉽게 가라앉았지만 지금 중국은 그때 일본과는 다릅니다. 이미 70%대에 육박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리고 시기가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래 할 겁니다. 앞으로 대선 전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참 이 대선 이후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십니까? 소위 그것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저러지 만약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 바이든이 이 앞에 정부 바로 박근혜 정부였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었던 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때 조 바이든이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면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또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줄을 서라는 것이 바로 미국의 주문이었죠. 이번에도 바로 G7 회의에 또 우리도 또 초청한 것도 여러 가지 명령에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서서히 결론을 맺어가야겠죠.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은 저건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경제 쪽의 부분 아까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의 그 얘기나 아니면 항공의 얘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대선에 당선돼야 되는데 내리꽂은 상태에서 이 대선을 치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조성이 있다고 했고 그 부분은 굉장히 시끄러운 건 시끄러운 대로 가더라도 결국 이것은 주식장의 입장을 보면 그런 노이즈 속에서 상상하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도 했냐면 마치 담쟁이 덩굴이라는 시에 빗대어서 그 불신의 벽을 타고 그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 시작은 마치 담쟁이 덩굴과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일본의 법을 본 게 이게 나타나야 결국은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저 전쟁은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갈 때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의 장세는 돈빨 장세다. 근데 요걸 요즘에 프로그램에서 유행하는 말로 좀 바꿔볼까요? 돈의 맛입니다. 요새 프로그램에서 무슨 프로그램에서 뭐 아내의 맛 그랬는데 돈의 맛. 이 유동성의 이 장세, 이 10,000서부터 38,000까지 올라갔던 이 장세.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죠. 미국의 시장이 2000년도와 2000년도에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1%대 저금리를 갖다가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그 장세의 흐름. 바로 지금 이 주가가 2008년 붕괴된 다음에 또다시 또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Q3까지 가면서 끌어올렸던 그 장세의 흐름. 이 돈의 흐름, 이 돈의 맛, 이 부분들은 쉽게 이것은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일본의 법을 본 게 항상 모든 버블은 금리 인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본도 결국은 금리가 1990년대 저게 무너졌는데 89년도와 90년 딱 2년 사이에 일본의 금리가 2.5에서부터 6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미국의 경우도 설명을 드렸었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7번 동안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제로금리였던 미금리가 얼마까지 갑니까? 5.25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항상 그 첫 스타트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버블 붕괴의 첫 스타트는 바로 돈이 맛이 없어지는 소위 금리 인상에서부터 그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 금리 인상할 수 있나요? 바꿔 얘기하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얘는 별의별 핑계로 빠져도 즉 미국과 중국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19와 또 다른 어떤 돌발적인 악재에서 주가는 빠질 수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소위 머니 게임은 계속해서 전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 내세우는 딱 한마디 트렌드 팔로잉. 여러분 이 장은 일단 최소한 20선을 깨기 전까지 이 장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합니까? 전 가까이다 그런 거 TV에 나서 예측하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30년에서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로 시세 뒤에 쫓아가는 것이요. 시세는 1인자, 나는 2인자. 그냥 그대로 쫓아갔던 사람은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걸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이걸 펀더멘탈로 분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펀더멘탈로 분석하면 지금 PR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돈의 맛을 못 느낀 자들이죠. 그분들은 반드시 저때 85년부터 90년까지의 일본의 주가를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돈의 맛이 어떤가를 또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만 중간 마디존 9월 15일, 11월 3일 요것도 역시 염두에 두시고요. 20선을 타고 가는 한 괜찮다. 그리고 이게 깨져도 뭐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엠파동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장을 보시고 왔습니다. 긴장은 하되 즐기긴 하되 다만 탐닉하지 않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